여러분들을 약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주제인데 도덕의 딜레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100만원짜리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엄청 멋있겠죠. 아주 폼나는 100만원짜리 신발을 샀어. 한정판이야. 한정판 100만원짜리 신발을 이렇게 사가지고 이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 근데 이 강은 완전 진흙탕이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신발의 가치가 100% 훼손돼. 그냥 이 신발은 엉망이 되어버릴 거야, 한 방에. 그럼 여러분은 여기로 점프해가지고 얘를 구하고 다시 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물살에 휩쓸릴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은 키가 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은 없어. 근데 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어. 그럼 여러분이라면 얘 아이를 구하시겠습니까? 구하지 않고 그냥 가던 길을 가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뭘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떨어진 아이를 구하겠죠. 이 아이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으니까 이 신발이 뭐라고. 하여튼 구하러 점프했다가 그 아이를 구해서 여러분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거리를 요번엔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보자고. 거리를 지금 이게 여기 이 아이가 지금 여러분이랑 완전 가까이는 안 있어. 이번엔 거리가 한 500m 거리가 됐어. 500m 거리야. 500m 거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흙밭이야. 흙밭, 모래밭이야. 아이가 여기 이제 물에 빠져 있어. 그럼 여러분은 여기 흙밭까지 가가지고 얘를 구하고 오겠습니까? 신발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분은 신발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지금 투표 결과에 지금 신발을 누르신 분이 꽤 신발을 누르신 분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대부분은 여기가 뭐 몇 미터든 뭐가 중요해. 뭐 해안가든 뭐든 지금 아이가 지금 위험에 처했으니까 내가 가서 구해야지 하고 대부분 이제 가서 구합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전 지구에서 글로벌리하게 지구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아프리카 땅이 있고 아시아가 이런 식으로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뭐 이렇잖아. 그럼 여기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애를 살리는데 1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살리진 않아요. 별로 살리는데 관심은 없어. 이상해지죠 갑자기. 약간 불편해지죠. 나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가. 이게 바로 도덕과 물리적 거리 간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분명히 100만원이란 금액이 있으면은 아까 전에는 아이 한 명을 구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말라리아 같은 걸로 죽는 친구들 많잖아. 그래서 친구들 구하는 데는 100만원이면 뭐 수십 명도 구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거를 구하는 데는 돈을 쓰는 거를 되게 주저해요. 이상한 일이지. 바로 눈앞에 있는 애는 내가 손실을 입어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멀리 있는 애는 여기서 한 명이 아니라 막 수만 명이 이렇게 막 죽어요. 살려주세요 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왜? 인간은 물리적 거리로 가까이 있지 않으면은 내 이웃, 내가 지켜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소속감을 느끼는 그 물리적 공간,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안에서만 나의 도덕심도 영향을 미칠 뿐 그 밖으로 나아가면은 점점 흐려지는 거지. 흐려지는 거야. 분명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살려줄 수 있지만 점점 그게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다 그거 하란 얘기인가요? 그 후원하라는 건가요? 그런 얘기 한다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도덕과 물리적 거리 간의 연관성이 짙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당장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랑 거리가 꽤 있으니까, 우리랑 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체감이 별로 안 되잖아. 이란하고 이스라엘 싸운 거는 또 여기서 있었으니까 별로 체감이 안 돼. 내 옆집에서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캄보디아랑 파키스탄이랑 싸웠었나요 그때? 어디랑 싸웠지? 하여튼 여기서도 분쟁이 있었죠. 인도랑 네팔 이쪽도 분쟁이 있었죠. 이쪽도 별로 체감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체감 로케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거기까지가 내가 인지하고 있는 공간인 거죠.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할 만한 공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까운 일본에 뭔가 뭐 폭탄이 터졌다, 아니면 테러가 일어났다, 그 사람들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내 심리적 바운더리는 아마 요 안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내 도덕적 바운더리는 지금 요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야.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같은 한국에 있어도, 예를 들면 어디서 큰 참사가 일어났어. 뭐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뭐 남부지방이 이렇게 다 막 털렸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기꺼이 성금을 내요. 기부를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설령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도 여기까지가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남부지방 털리든 말든 뭐 알바노야. 알바노.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죠.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소위 말하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거 기준 있잖아요. 사람의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사람은 대부분은 선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은 선한데, 선한 그 욕망을 갖고 있는데 악한 욕망도 갖고 있고, 근데 그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 범위의 문제. 내가 어디까지 그만한 힘을 쓸 의향이 있는가. 그래서 정말 선한 힘이 강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저기 오지까지 가가지고 인생을 쏟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보통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뭐 자기 주변 정도만 그렇게 케어하는 것 같고, 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선악에서 악도 반대로 악을 글로벌리하게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악인. 주변만 악을 행한다? 그건 이제 로컬 악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웜앱에서 보면은 여기 종종 이제 남한하고 북한, 대한민국과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인가? 그것도 나오거든요. 어딨니? 참 무서운 일이죠. 왜냐면 당장 여기랑 물리적 거리가 뭐 몇백 킬로 나지도 않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게 당연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는 말 한번 잘못하면은 바로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 버린다. 아오지가 어디있죠? 아오지가 바로 여기죠. 아오지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끌려가가지고 노동교화형, 강제노동형 이런 거 받아서 살게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우리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제 이 친구들을 뭔가 돕겠다, 이 썩어빠진 국가를 좀 해방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협심을 갖고서 사는 사람들이, 저는 그 블랙 요원들이라고 생각해요. 블랙 요원들이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기억을 안 해주거든요. 기억을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거 하나 자신이 믿는 그 신념대로 그렇게 사는 거죠. 흔히들 이제 블랙 요원 하면은, 블랙 요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미디어에서 말하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블랙 요원이라고 하면은 뭔가 여기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뭔가 첩보 활동을 하는, 이 내부에 들어가가지고 첩보 활동을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점을 관리하는 인력이 많아요.
거점 관리 인력이 많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북한이라는 땅이 있잖아. 그럼 북한이라고 하는 땅에서 탈북하시는 분들 있죠. 탈북하시는 분들이 나가는 그 주요 통로가 있잖아. 뭐 여기 강을 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배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통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여러 통로가 되면은 그 여러 통로에 그 거점들이 있어요. 그 거점들을 통해서 보통 이제 북한 분들이 탈북을 하면은 중국으로 한번 들어갔다가 중국에서 바로는 보통 못 와요. 가짜 신분이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보통 여기는 이런 동남아 쪽을 한번 찍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밀항 같은 걸 해서 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도 합니다. 블랙 요원들이. 그러다 이제 당연히 북한 정부에서는 그거를 잡으려고 애쓰겠죠. 왜냐면 탈북이 결국 얘네 체제 붕괴에 압박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관리해주고 있던 그런 사람들, 우리 요원들도 일순간에 위험해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안 좋은 일을 당하시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일이 있어도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그분이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구해서 이 한국 땅으로 보내왔는지를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념 있게 산다는 게.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 뭐 돈을 벌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바로 옆에 아이가 강에 떨어진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구할 능력이 있고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힘든 길이지만은 간다. 그 과정에서 뭐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거나 뭐 추앙하거나 뭐 기록해주거나 응원해주거나 하는 일도 없지만 정말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인 거죠. 옛날에 이제 유대인들이 독일에서 핍박받을 때 그 쉰들러라는 분이 있었죠.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도 있잖아. 이분이 엄청 부자인 분인데 이 부자인 분이 이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뭐 돈으로 사던 뭐 어떤 수단을 쓰던 사가지고 구해낸 거지. 원래는 이제 다 죽을 운명에 처한 유태인들이었는데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갖고 있는 뭐 반지나 옷 이거를 팔아서 구했다면은 더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해서 너무 괴롭다. 그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의 얘기거든요. 시놉시스를 잠깐 보면은 시대와 맞선 위대한 용기, 그곳에 사람이 있었다. 독일에게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 독일인 사업가이자 냉정한 기회주의자인 오스카 쉰들러는 유태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 인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는다.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태인을 고용한 오스카 쉰들러는 우연히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워지고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된 유태인들의 참혹한 실상을 마주하게 된다. 서서히 그의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침내 강제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구해낼 유태인 명단에 적힌 쉰들러 리스트를 만드는데 해서 나온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 보면 이제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의 장례를 아직도 이 묘지에 유태인들이 수천 명이 가서 그 장례를 지내요. 그분한테 이제 살게 된 그 후예들이,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그 영상이 다 있습니다, 온라인에. 근데 영화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은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현실에 오스카 쉰들러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 중국과 북한 각지에서 이 목숨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이제 블랙 요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미디어에서 찬양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찬양하는 그런 인물들, 예를 들면 뭐 연예인이나 뭐 배우나 뭐 그런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 당연히 찬양받아 마땅한 뭐 정말 멋진 사람들이긴 한데, 그 위대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나 그런 뭔가 존경한다는 거에서 좀 정의를 좀 새롭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저는 그 존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워딩에는 숭고함 같은 게 포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진짜 존경할 만하고 이제 숭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지, 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게 숭고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뭐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거지 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즐거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뭐 오히려 이제 사회에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산사를 받았으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뭐 그분들은 어둠 속에서 있는 걸로 택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하고서 사시는 거죠. 정말 슬펐던 게, 블랙요원 명단이 얼마 전에 이제 넘어갔어요. 이 군무원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고, 뭐 곡사포에 맞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 저는 이게 징역 20년이 아니라 사실은 여적죄로 바로 사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은 여적죄는 예로부터 사형이었습니다. 적국과 합세해서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범죄, 이게 여적죄인데, 이게 100% 여적죄거든요. 이게 여적죄지 뭐가 여적죄야. 이게 여적죄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보면은 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기밀 출력, 휴대전화, 무음 카메라 앱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속 그 일을 해내왔고, 여적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을 하는 게 마땅했다. 이 국가가 존속되기 위해선. 하지만 뭐 아쉽게 뭐 20년형으로 끝난 것 같네요. 근데 꼴랑 받은 돈이 1억 6,205만원. 205만원은 뭐냐? 아이 진짜 짜친다. 그런 거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한테 돈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이 수백 명의 생명값으로 1억 6천만원 받고 버린 거거든요. 그것도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목숨값을. 아까 그래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악의 스케일이 커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악인이라고. 대부분은 나쁜 짓을 해도 뭐 회사 비품, 커피 믹스 훔쳐가기, 뭐 A4 용지 빼돌리기, 뭐 아니면은 뭐 불법 사이트 잠깐 들어갔다 오기, 이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나쁜 사람들은 주도 면밀하게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힘써서 행동을 한다.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